러시아가 서방의 제재에 대한 보복으로 천연가스 공급을 중단하면서 유럽이 전례 없는 에너지난을 겪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천연가스 공급 감소로 인해 에너지 위기에 빠진 유럽이 전기를 아끼기 위해 각종 대책들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불안한 국제 정세 속에서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안보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에너지 공급이 불안정하게 되면 사실 모든 활동이 멈추게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말로 경제 안보를 넘어서서 국가 안보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요. 광역전자는 한 번 되면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복구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며칠, 3일 정도 걸린다고 보고 있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국제 에너지 시장을 뒤흔들 때마다 우리나라 역시 에너지 안보에 위협받는 것이 현실. 이런 상황 속에서 천연가스에 대한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는데요. 원자력은 안정적으로 발전을 해야 되는 자원이고 한번 껐다 키는데 3일 정도 소요되는 자원이기 때문에 재생에너지는 저희가 컨트롤할 수 없죠. 발전량을 변동시킬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 지금 가스이기 때문에 가스의 역할은 지금 현재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에너지 자원이 부족한 에너지 빈국 대한민국. 에너지 대전환의 시대에 과연 우리의 에너지 안보는 어떤지 점검해 봅니다. 유럽 내 가스 가격이 급등한 적이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유럽 가스 수요의 약 40%를 공급하는 러시아가 발트해를 거쳐 독일로 이어지는 야말 유럽 가스관을 통한 가스 공급을 중단했기 때문입니다. 독일은 러시아의 가스 공급 축소에 대응해 가스 공급 계획 경보를 비상 단계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렇게 러시아가 유럽으로 가는 가스관을 잠그면서 독일 정부는 물론 국민이 감당해야 할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가구당 연간 최대 1,000유로, 우리 돈으로 약 132만 원의 가스요금 인상폭탄을 맞아야 했는데요. 독일이 이렇게 에너지 대란을 겪은 이유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때문이었습니다.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자국을 제재해온 유럽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천연가스 공급을 줄였던 겁니다. 그리고 올해 6월 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돌이 격화되면서 국제 유가 또한 불안한 조짐을 보였는데요. 이렇듯 에너지 자원은 국제사회에서 때로는 무기의 수단이 또 때로는 외교의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국가의 경제와 안보로 직결되는 핵심 요소인 에너지 자원. 그렇다면 에너지 안보는 언제부터 국제 정세에서 중요하게 여겨졌을까요? 에너지 안보라는 개념은 원래 시작은 1970년대부터 있어 왔던 개념입니다. 그전에도 있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70년대에 2번의 석유 파동이 있었습니다. 석유 파동 때 실제로 석유를 공급받지 못하는 상황 또는 공급받을 수 있더라도 가격이 한 4배 정도 뛰었었어요. 그래서 에너지를 많이 쓰는 나라들에서 이건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에너지 안보에 대해서 좀 공동 대응을 하자라고 하면서 결성한 게 국제에너지기구가 그때 이제 탄생을 하게 됐고요. 2번에 걸친 석유 파동은 전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쳤는데요. 에너지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 역시 석유 가격이 급등하면서 소비는 위축되고 산업 성장까지 더뎌졌습니다. 그렇다면 국제 정세에 따라 위기를 맞이하는 에너지 안보, 과연 우리나라의 에너지 안보는 어떤 상황일까요? 화석연료는 아시다시피 동해가스전이 고갈된 이후에는 한국에서는 일부 약간의 무연탄 말고는 전혀 생산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수입 의존도가 93%, 우라늄도 수입해야 되니까요. 그렇게 이루고 있고, 그래서 사실은 한국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안정적인 공급이 가장 중요하긴 합니다. 우리나라의 에너지원을 살펴보면 1950년대까지 장작과 숯 등 신탄이 주 에너지원으로 에너지의 70%를 차지했습니다. 한국전쟁으로 산림이 황폐화되면서 석탄 개발 정책이 추진됐는데요. 1950년대 후반부터 석탄이 주 에너지원으로 자리 잡으면서 1960년대에는 석탄 비중이 40%를 넘었습니다. 1960년대 중반 연탄 파동을 거치면서 석유와 화석연료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이 전환됐고 1970년대에는 석유 정제 및 정유 산업이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의 주요 에너지원은 무엇일까요? 1차 에너지 소비 구성은 이제 석유, 석탄, 가스, 그다음에 원자력, 신재생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원자력 같은 경우가 13%, 가스가 19.7%, 석탄이 22%, 석유가 39.2%에서 지금 1차 에너지 구조에서는 석유가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나고 있죠. 그런데 이제 발전으로 본다고 하면 원자력, 그다음에 가스, 석탄이 거의 3분의 1씩 맡아서 발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총 발전량은 595.6테라와트시로 전년보다 1.3%가 증가한 걸로 집계됐는데요. 이 가운데 원자력이 2006년 이후 처음으로 약 32% 최대 발전원으로 올라섰습니다. 그 뒤를 가스와 석탄이 각각 약 28.1%로 공동 2위를 기록했습니다. 우리나라 등 주요국에서 원자력 발전소가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2024년 기준 국내 총 발전량의 약 32%를 차지합니다. 석탄 에너지는 석탄을 연소해 전기를 생산하는 화력 발전의 대표적인 방식인데요. 세계적으로 기후위기 대응과 환경오염 문제로 석탄의 비중이 줄어들면서 그 대안으로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이 현저히 낮은 천연가스의 발전량을 점차 늘리고 있습니다. 석탄 배출을 가스로 바꾸면 전체 온실가스 배출의 절반 정도가 우리가 줄일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적으로 이제 탄소 배출을 줄이려는 노력은 그보다 더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LNG로 가는 것이 좀 현실적인 모습이고 아마 우리가 그리고 있는 2050년의 탄소 중립이라는 큰 그림상에서는 이제 LNG도 제2의 석탄으로 또 전환을 준비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다면 천연가스는 정확하게 무엇일까요? 천연가스는 식물이나 동물들이 이제 오랫동안 땅속에 묻힌 잔해들이 이제 기체 에너지로 바뀌게 된 겁니다. 주성분은 메탄으로 되어 있으면서 이제 불순물이 거의 없는 깨끗한 에너지입니다. 천연가스는 한 가지이고 이제 이거를 공급 형태에 따라 두 가지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PNG와 LNG. 그래서 천연가스를 채굴해서 소비자까지 배관을 통해 공급하는 것을 PNG라고 하고요. 저희가 이제 한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이제 해외에서 수입을 해서 영하 162도로 액화시켜서 운반선을 통해 수입하여 이제 공급하는 것을 LNG라고 합니다. 화석 연료 중 하나로 꼽히는 천연가스는 석유, 석탄에 비해 대기오염 물질 배출이 훨씬 적은 청정 원료라고 불리는데요. 천연가스는 천연에서 산출되는 가연성의 가스입니다. 이동, 운반의 편의를 위해 액화 과정을 거친 것이 액화 천연가스, 즉 LNG입니다. LNG와는 달리 가스를 별도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기 위해 대형 가스관을 통해 운송하는 것을 파이프라인 천연가스, 즉 PNG라고 합니다. 저희는 주로 이제 LNG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나라에서는 천연가스가 나오지 않는 나라이다 보니 공급 배관망을 통해서는 이제 채굴을 했을 때부터 소비자로 공급될 때에는 이제 PNG 형태로는 불가능한 상황이라 이제 해외에서 천연가스를 채굴해서 저희가 영하 162도로 액화를 시켜 운반선으로 이용해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도시가스사나 발전사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가스사나 발전사가 이제 이 배관망을 통해서 가정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천연가스는 가정용은 물론 산업 연료 등 폭넓게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 천연가스의 공급이 중단된다면 일상이 멈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봤을 때 가스는 가장 중요한 자원이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석탄이 없는 상황에서 전력 계통의 안정성을 가져갈 수 있는, 담보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발전원이라고 볼 수 있는 게 가스입니다. 전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급이랑 수요가 정확히 매칭이 되어야지만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고 공급이 더 많아도 안 되고 공급이 더 떨어지면 광역 정전이 나타나는 상황이 되거든요. 원자력은 안정적으로 발전을 해야 되는 자원이고 한번 껐다 키는데 3일 1 정도 소요되는 자원입니다. 재생에너지는 저희가 컨트롤할 수 없죠. 발전량을 변동시킬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 지금 가스이기 때문에 가스의 역할은 지금 현재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천연가스 공급, 그렇다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이제 천연가스를 전량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는데요. 이제 가스공사는 이제 호주, 카타르, 말레이시아,
미국 등의 이제 전 세계 주요 LNG 생산자들과 15년에서 20년 이상의 장기 계약을 체결하고 국내 수급상 필요한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8년 울산광역시 남동쪽 58km 지점에서 천연가스층이 발견됐습니다. 2004년부터 천연가스를 생산했는데 매장량이 적어 2021년 가스 고갈로 공급이 종료됐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전량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3대 액화 천연가스 수입국으로 미국, 카타르, 호주 등에서 수입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우리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안정적으로 공급이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다. 가스공사는 이제 단일 회사로서는 세계 최대 LNG 구매자일 뿐만 아니라 세계 최대 LNG 저장 용량 및 전국 5,000km가 넘는 공급 배관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 세계 11개국에서 22개 해외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작년 우리나라가 도입한 물량의 4배가 넘는 약 2억 톤의 자원을 확보하고 있는 등 에너지 도입, 설비, 해외 자원 확보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곳은 수입해온 액화 천연가스 LNG를 저장하는 기지입니다. 1996년 10월 첫 상업운전을 시작한 인천 LNG 생산기지는 세계 최대 규모의 LNG 인수 기화 시설입니다. 인천기지는 가스공사가 운영하는 5개 생산기지, 평택, 인천, 통영, 삼척, 제주 중 한 곳인데요. 이곳에서는 현재 23개의 대형 원통형 저장 시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게 높이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대략 한 50m 정도 되고요. 아파트 한 20층 정도 높이입니다. 저장고에 뭐가 지금 저장돼 있는 거예요? 네, 저희 LNG 액화 천연가스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인천 기지에는 3가지 종류의 탱크가 있는데요. 탱크 바닥 아래 기둥을 받쳐 지면에서 띄운 고상식, 탱크 바닥이 지면과 붙어있는 지상식, 탱크 대부분이 지하에 묻혀있는 지중식 등 3개 종류의 탱크 23개에 액화 천연가스 약 155만 톤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155만 톤의 저장 용량은 저희 국내 전국의 천연가스 수요의 한 15일분을 해당하는 양이고요. 인천기지 같은 경우는 전 세계의 기지 중에 가장 큰 규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입해온 천연가스는 어떻게 실생활에 전달되고 있을까요? 액화된 천연가스가 이 저장기지, 저장 탱크에 하역되고 저장한 다음에 펌프를 가동해서 이 저장된 LNG를 아주 높은 압력으로 승합을 합니다. 이 승합된 LNG는 다시 기화기를 거쳐서 액체 상태에서 기체 상태로 변환시킨 다음 우리 전국 배관망으로 공급되어지고요. 액화 상태에서 기체 상태로 변환된 천연가스는 전국에 깔린 배관망을 통해 곳곳의 공급관리소로 이동하게 됩니다. 저희는 이제 발전사와 크게 도시가스사 이렇게 2개로 공급이 되는데요. 발전사에 공급하면 발전을 하기 위한 연료로 소모가 되고요. 그리고 도시가스사에 공급하면 도시가스사에서 감압을 통하여 저희 소비자들에게 직접 공급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많은 양이 국민의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천연가스. 무엇보다 가스가 공급되는 배관이 중요한 역할을 차지합니다. 배관 전체 길이만 해도 서울과 부산을 16번 왕복하는 길이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실속 감압할게요, 실속. 국민의 안전을 위해 배관의 유지, 보수와 정기 점검은 꼭 필요한 작업입니다. 현재 작업은 배관 내 이물질을 제거를 위한 폼피그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배관 내에 이물질을 제거하고 그걸 제거하기 위한 폼피그를 주입하는데 그 이동 속도는 2.5m/s가 되고 총 주행 시간은 12시간 정도 가량 진행될 예정입니다. 배관을 돌아다니며 균열이나 부식이 없는지 안전 점검을 하는 이 장비는 피그라고 불립니다. 오늘 이 피그가 이동할 거리는 약 145km. 충청남도 연산관리소에서 경상북도 북삼관리소까지 이동하며 안전점검에 들어가게 됩니다. 검사의 주기는 보통 이제 배관 건전성 평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대 법적 주기는 이제 15년이지만 우리 공사의
정량적 위협성 평가를 통해서 배관의 검사 상태와 그다음에 위험도를 측정한 후에 제 검사 결과에 따라서 약 한 IRI 검사는 7년에서 한 15년 주기로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배관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변형과 부식 등 이상 신호가 발생하면 즉시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요. 픽 안에 있는 데이터 획득 장치가 있는데요. 이 데이터 획득 장치의 결함의 위치와 크기를 확인한 뒤 저희가 이 결함 부위를 먼저 일단은 부착을 합니다. 부착한 뒤에 저희 3D 스캐너를 이용하여 이 결함의 모델링하고 결함의 모델링의 위험도에 따라서 보통은 이제 테이핑을 통해서 이루어지거나 아니면은 좀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슬리브 또는 배관을 교체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출발! 연산관리소 피그 출발했습니다. 과거 배관의 외관을 살피던 방식에서 이제는 첨단 기술을 도입해 더 안정성을 기하고 있는 겁니다. 안전을 점검하는 피그는 세심하게 관리되고 있는데요. 피그의 종류도 기능에 따라 다양합니다. 피그는 배관 내부에 넣어서 그 배관 결함을 분석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저장하는 장비를 말합니다. 그래서 종류가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주행 가능성을 확인하는 폼피그가 있고요. 두 번째는 배관 내부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클리닝 피그 용으로 쓰는 바이다이 피그가 있고, 세 번째가 그 배관의 변형을 측정하기 위한 그 지오메트리 피그가 있고, 마지막으로 배관의 자기장을 인가를 해서 배관 내부 결함을 판정할 수 있는 MFA 피그가 있습니다. 배관 내부가 어떤 형상으로 변형되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피그가 들어가서 끼이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래서 폼 피그가 먼저 들어가고 후속 피그들이 투입이 가능한지를 확인합니다. 피깅이 가능하다는 것이 확인되면 이물질을 청소하는 클리닝 피그가 들어갑니다. 쇠로 된 물질로 붓게 되면 네. 배관이 손상이 가거나 그러잖아요. 그 재질에 비해서 이게 경도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배관의 손상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이 브러쉬가 닳아서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주기적으로 유지보수합니다. 배관의 변형을 측정하기 위한 피그인데요. 굴착 공사라든가 집안 침하와 같은 문제로 배관이 찌그러지거나 물리적 결함이 없는지를 확인하는 피그입니다. 여기에 있는 MFL에서의 그 자기장을 이용해서 결함의 크기를 판정하는 피그입니다. 이 자기가 굉장히 세기 때문에 배관을 포화시키고 포화된 자기에서 결함이 생기면은 모재부의 손상만큼 누설 자장이 발생하게 됩니다. 외부로. 그럼 누설된 자장을 여기에 있는 홀 센서로 측정을 해서 그 신호 크기에 따라서 결함의 크기를 판정하게 됩니다. 안전 점검을 위한 피그는 한 번 검사할 때마다 큰 비용이 드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해외에서 대여를 하기 때문입니다. 큰 비용이 들어야 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내에서도 자체적으로 개발을 했습니다. 저희 공사에서는 2000년도부터 개발을 시작을 했고 2009년도에 상업 적용을 시작을 했는데 해외 용역을 줬을 때 킬로미터당 대략 단가가 한 약 4,5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공사에서 개발한 기술로 자체 수행을 했을 때는 킬로미터당 약 1,000만 원 정도로 그 운영 비용이 대략 매우 절감이 됩니다. 이렇게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주요 에너지원 천연가스. 다양한 나라에서 수입하고 최고의 저장 시설을 가졌다고 하지만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따라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유럽들이 러시아산 가스, 파이프라인 가스를 더 이상 공급받지 못하게 또는 공급받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하다 보니까 지금 많은 유럽 국가들이 LNG 시장 그리고 LNG 인프라 건설하는데 정말로 관심 많이 가지고 있고 실제로 천연가스를 우리나라만큼 쓰지 않는 프랑스도 LNG 터미널을 건설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타당성 조사 등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입장에선 졸지에 유럽이라는 경쟁자가 다시 또 새로 등장하게 돼버린 거죠. 그러면 안정적인 공급 플러스 수용 가능한 가격 측면에서도 우리가 경쟁자가 더 늘어버린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계 각국은 에너지 안보를 위해 저마다 경쟁을 펼치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 안정적인 수급에 더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과제, 바로 환경과 관련된 문제를 간과할 수 없는데요.
배출이 적은 에너지원을 공급하기 위해 연구가 한창입니다. 지금 실험을 할 때는 여기에 이제 수소를 혼입된 수소나 아니면 100% 수소가스를 주입한 상태에서 운영하는 압력과 동일한 압력을 가한 상태로 지금 실험을 하는 방법입니다. 탄소 중립이라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가스공사에서는 대안을 찾고 있었는데요. 그 대안은 바로 수소를 혼입해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가장 큰 게 이 탄소 저감에 큰 목적이 있고요. 탄소 저감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기존의 천연가스에 수소를 약간은 혼입을 해서 그 탄소량을 줄이면은 전체적으로 사용하는 가스 대비해서 나오는 이산화탄소 양을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의 천연가스에다가 수소를 일정 부분 혼입을 해서 사용을 하려고 하는 게 주 목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유럽과 미국에서는 기존 천연가스 전용 파이프라인을 활용해 최종 소비자에게까지 수소를 공급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우리도 기후위기와 에너지 전환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인프라를 구축해야만 하는 겁니다. 신규 수소배관 구축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소요 예산과 기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기존 천연가스 배관망을 활용해서 수소를 주입해서 공급하면 그 많은 기관과 그다음에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그런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국가스공사에서는 2024년 5월 수소 혼입 시험 시설을 준공하고 7월부터 가동시켰는데요. 올해 4월부터 수소를 혼입하고 그 양을 점차 늘리면서 관찰하고 있습니다. 기존 저희 천연가스 인프라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사용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기존 인프라에 수소 혼입 가스를 사용할 수 있는지를 그거에 대한 안전성을 지금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수소가 혼입되어 기존의 가스 배관을 통해 소비자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지를 시험하고 있는데요. 천연가스하고 수소가 몇 대 몇 비율로 돼요? 네. 저희는 이 시험 시설에서 1단계로 부피 비율로 수소가 10%, 천연가스가 90%에 대해서 1단계 시험을 6개월간 완료를 했고요. 그 다음 현재는 부피 비율로 수소는 20%, 천연가스는 80%로 지금 현재 시험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수소 에너지가 미래의 에너지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저희 천연가스는 현재 업역은 천연가스이지만 향후에 미래 에너지인 수소도 같이 사용을 하기 위해서 현재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수소만 사용하기 전에 일단 저희는 수소 혼입을 더 가규 역할로 생각을 하고 그에 대해서 안전성 검증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불안한 국제 정세와 기후 변화의 영향으로 에너지 안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지금 무엇보다 안정적인 천연가스 확보에 더 공을 들여야 할 겁니다. 또한 에너지 전환 시대에 맞춰 미래 에너지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구축해 나가야 할 겁니다.